안녕하세요. 아들을 상종 못할 집안에 장가 보낼 뻔했던 60대 남자입니다. 전 아내와 이 사연투배 사연을 꼬박꼬박 챙겨 듣는 애청자예요. 그런데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저희 가족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상견례 자리에서 무례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연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연을 저희 가족도 겪었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연도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던 저와 아내는 아이들에게만은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든 시기에 대학까지 졸업했던 전 꽤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간호사였던 나는 2살 터울의 아들과 딸을 낳은 뒤 멀지 않은 곳에 사시던 장인 장모님께 수고비를 드리며 애들을 부탁하고 다시 병원에 다녔죠. 외벌이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맞벌이를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고 모을 수 있으니까요. 덕분에 아내와 전 차곡차곡 재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봤자 평범한 직장인들이 얼마나 부유해졌겠냐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 먹을 거, 입을 거, 또 미래의 대학 학비 정도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형편을 점점 불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 2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은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긴 해야 했지만요. 때문에 아내와 제 양말과 속옷엔 늘 구멍을 기운 자국투성이었고 옷도 그 작은 옷장도 못 채울 만큼 가지수가 적었었죠.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던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저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됐어요. 아, 형국이 아버님이세요? 그날 전 당시 10살이던 아들이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순하던 아들이 웬일로 한 아이와 크게 치고받고 싸웠다며 학교에서 부모를 불렀었거든요. 아는 도저히 근무를 뺄 수가 없어 제가 휴가를 쓰고 학교에 갔던 거죠. 그런데 그 젊은 남자 선생은 그래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입고 갔던 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자세가 좀 거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곤 대뜸 제게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 곧장 교무실 문이 열리며 화려한 정장 차림의 한 여자가 들어오자 굽신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명수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우리 명수 얼굴만 보면 속이 너무 상합니다, 속이. 그래도 형국이 어머님도 아닌 아버님이 직접 이렇게 사과하러 오셨으니까 마음 푸세요. 얼추 아들에게 듣기로 아들과 싸웠다는 명수라는 애가 좀 있는 집안 애라더니 그래서 그렇게 그 담임이 쩔쩔매고 있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전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며 강하게 나갔고 결국 일은 잘 해결되긴 했지만 집에 와서 문득 거울을 보니 제 정장이 좀 추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해도 제 모양새가 좀 더 번듯했다면 그 선생이 저와 저희 애를 무시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어느 날은 아내가 애들 국민학교 학부모 모임에 다녀오더니 시무룩해진 표정으로 이러는 겁니다. 여보, 내가 옷이 좀 추레해 보여서 그런가? 다른 엄마들이 날 좀 무시하는 것 같아. 그렇게 저와 아는 어쩔 수 없이 남들에게 보이는 겉모습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희는 저희를 위해서라기보단 아이들만은 무시받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후론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면 무조건 백화점에서 좋은 옷 한두 벌을 사뒀다가 때 빼고 강까지 내어나가곤 했죠. 물론 그렇게 좋은 옷을 몇 벌 가지고 있지 않았고 평소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었지만요. 고맙게도 저희 아이들은 저와 아내에게서 검소함과 돈의 소중함을 잘 배워주더군요. 없이 자란 마음에 아이들만은 넉넉하게 키워 혹시 애들이 돈 무서운 줄 모르게 될까봐 뒤늦게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가정교육을 잘 시켜주신 장인 장모님 덕분인지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저희 애들이어서가 아니라 저희 애들은 효심도 깊고 성정도 착한 애들이었어요. 자기들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꼬박꼬박 저희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진 자신들을 키워주신 2분께도 끔찍이 잘하던 애들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저랑 지영이랑 돈 모아서 가족 티 샀어요.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이거 입고 사진 찍어요. 그리고 다음에 가족여행 갈 때도 이거 입고 가요. 네? 알겠다. 살가운 자식들 둔 덕에 이런 유치하고 행복한 짓도 다 해보는구나. 사춘기가 오면 친구들밖에 모른다던데 아이들은 항상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세심하고 다정한 애들 덕에 저희 네 식구와 장인 장모님은 노란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채로 가족 사진도 찍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다 큰 중년 남자가 그런 걸 입고 다니기 솔직히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 말을 들으니 또 어깨가 쫙 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머, 귀여워. 저 가족들 옷 좀 봐. 분명 저기 애들이 골랐겠지. 가족들끼리 엄청 화목한가 보다. 아유, 부럽다, 부러워. 이후 장인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번듯한 직장인이 됐을 때도 아내와 전 늘 부러움을 샀었습니다. 부장님, 넥타이 엄청 멋지세요. 사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그거 되게 비싼 브랜드 아닌가? 이거? 비싼 거야, 이게? 아, 난 메이컨 잘 몰라. 우리 집사람 말고 우리 딸이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다면서 사준 거야. 우와, 따님이 엄청 효자네요. 저번에 아드님이 그 정장도 맞춰주셨다면서요? 저희 애들도 부장님 자녀분들처럼 효자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회사 직원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부러움의 눈빛을 받는데 참 뿌듯하더라고요. 애들이 선물을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아는 착한 아이들로 자라줘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은 거의 6년간 연애했던 사이와 자기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워낙 살가웠던 사이는 연애 시절부터 저희 집에 몇 번이나 놀러 왔던지라 저와 아내는 안심하고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었죠. 사돈댁엔 또 아들만 둘이었던지라 며느리인 저희 딸을 굉장히 예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나이가 들어 퇴직을 했고 그동안 착실히 모으고 재테크 공부까지 해서 불린 돈으로 여유로운 인생 마지막 장에 초입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내의 몸에 큰 병이 생기고 만 겁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는 꽤 오랜 시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그리고 태어난 뒤 아내는 좀 조용한 곳에서 요양하듯 쉬며 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평생 서울에 살았으니 서울이 싫은 건 아닌데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서울이 이렇게 요란하고 소란스럽진 않았잖아. 나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좀 공기 좋고 한적한 곳에 내려가서 쉬고 싶어. 의사도 그게 건강에 좋을 거라고 말했고.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난 당신이 오지 산골에 가서 살자고 해도 당장 그럴 수 있어. 아내가 투병하는 내내 이제 좀 여유롭게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빨리 아내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전 평생 저를 따라 고생만 하고 살았던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전 아내의 부탁대로 경기도 양평의 시골 쪽에 마당도 있는 괜찮은 주택을 알아본 뒤 곧장 이사를 했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아들은 그로 인해 독립을 해야 했지만 아들을 불편해하긴커녕 오히려 함께 따라가지 못했던 걸 죄송해하더라고요. 저라도 두 분 옆에 있어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자주 내려갈게요. 죄송하긴 네 엄마 옆에 나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 이제 약만 꼬박꼬박 잘 먹고 지내면 되니까 넌 부모 걱정 말고 이제 너도 장가 가서 네 가정 꾸릴 준비만 착실히 하고 살아. 그렇게 아내와 전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공기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 아내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늘 어딘가 피곤해 보였던 아내의 표정도 화사하게 피어갔고요. 어머니, 혈색이 갈수록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매제? 네, 형님. 장모님, 지금 그 상태로 서울 가시잖아요? 지나가던 노총각이 제발 번호 좀 달라고 구애할 기세일걸요? 지금 완전 40대
아니, 50대 같으세요. 장인어른 이거 긴장하셔야겠는데요. 나야 항상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살고 있지. 근데 박서방, 그 지나가는 노총각이 자네 손이 처남이 되게 생겼네. 제 나이가 이젠 곧 40이야. 형구가, 넌 정말 사귀는 사람 없어? 요즘엔 결혼을 다 늦게 하는 추세라지만 내 자식 일이 되니 괜히 애 같단다, 애 같아. 너만 결혼한다고 하면 네 엄마 혈색이 30대가 뭐냐? 20대로 보일 정도로 좋아질걸? 아내와 전 자주 찾아와 주던 아들과 딸 내외, 그리고 손줄 만나는 게 인생의 큰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연애 소식도 들리지 않던 아들 때문에 괜히 초조해져 가더라고요. 이놈이 대기업은 아니라도 나름대로 탄탄한 직장도 다니고 있고 성격도 정말 착하고 똑부러지는 앤데 대체 왜 임자가 안 나타나나 싶었죠. 무엇보다 저희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어릴 땐 아들 TV에 내보내는 게 어떠냐고 할 정도로 저희 아들은 인물도 훤칠하고 키도 컸습니다. 아내와 저의 외적인 장점만 쏙쏙 빼닮은 애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아들을 쫓아다니던 여자애들도 있고 무슨 날만 되면 초콜릿이니 선물이니 잔뜩 받아올 정도로 인기가 있는 애였어요. 이런 아들이 대체 누가 결혼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들이 드디어 나이 40에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키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직업도 서울의 한 치과에서 일하는 치과 의사라고 하니 직업이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똑똑한 며느리감을 싫어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아들이 그럼 예비 며느리를 집에 처음 인사시킨 날 아내와 전 하루 전부터 엄청나게 부산을 떨었었어요. 집도 대청소도 하고 마당 정원의 잔디도 싹 깎고 식탁에 육해공 음식 전부를 올리기 위해 장도 보고 재료 손질에도 여념이 없었죠.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예비 며느린 발랄하고 선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싹싹하긴 또 어찌나 싹싹한지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데도 계속 저와 아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일손을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곧 이 집 식구 되잖아요. 원래 손님은 대접만 받는 거지만 가족은 같이 일하면서 즐거움도 고단함도 나누는 사이 아니겠어요? 저 빨리 이 집 가족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갑게 말하는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아내 뻗겠나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도 며느린 집에 돌아가고 싶은 기색은 보이지도 않고 마당 공기가 너무 좋다며 마당의 테이블 의자에 앉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결혼하면 여기 자주 놀러 와도 돼요? 나중에 아기 낳으면 아기 뛰어놀게 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아유, 우리야 너무 고맙지. 근데 네가 바쁘지 않겠니? 에이, 치과에서도 일하는 시간이야 직장인들이랑 비슷하죠 뭐. 쉬는 날 형국 씨랑 자주 올게요. 그래도 되죠? 그래, 그래. 고맙구나. 그런 예비 며느리 보며 우린 사이도 며느리도 참 복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예비 며느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저희 아들을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 모습이 청춘 같고 좋아 보였는지 아내는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니? 그럼요. 이 결혼은요, 어머님, 제가 더 좋아해서 하는 결혼이에요. 아니야. 나도 효진이 너 엄청 좋아해. 그래도 내가 형국 씨를 더 좋아할걸? 어머님, 아버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든 뭐든 다 쟁취해내는 걸 좋아했거든요. 전 솔직히 그렇게 머리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엄청 공부를 강요하셨어요. 근데 그 강요에서도 지고 싶진 않아서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과 의사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형국 씨는 저한테 원래 별로 관심 없어 했는데요. 제가 형국 씨가 너무 좋아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엄청 쫓아다니기도 한 거예요. 우리 형국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는데. 다요, 다. 성격도 착하고 성실하고 형국 씨 주변에 형국 씨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회사에서도 형국 씨 엄청 인정받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훤칠한 외모까지 세상에 이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여자들은 형국 씨가 여자에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옆에서 군침만 흘리고 있었겠지만 전 달랐죠. 원래 행동하는 사람이 뭐든 쟁취해내는 법이라니까요. 그지 형국 씨? 예비 며느리인 아들과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다며 활짝 웃더군요. 어찌나 해맑게 웃던지 좀 당황스러웠던 저와 아내도 결국 그런 예비 며느리를 따라 함께 웃게 됐죠.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로부터 얼마 뒤 아들은 자신의 예비 처가에도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잘 드리고 왔냐고 물어보니 잘 다녀오긴 했는데 두 분 모두 말수가 좀 적은 분들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 아니 설마 네가 마음에 안 드신 건 아니고?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아마 귀한 외동딸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셨던 거 아닐까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기에 저도 아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윗감이 인사를 갔으면 어느 정도는 반갑게 맞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좀 찝찝함은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찝찝한 촉이 정확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얼마 뒤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알게 됐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주말 강남은 차가 막혀도 너무 막히네요. 예, 좀 늦으셨네요. 5분만 더 늦으셨으면 그냥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날 전 직접 차를 몰고 아내와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아직 60대 후반이었던 전 길눈도 밝은 편이었기에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아내와 전 아들을 위해 가진 옷 중 제일 좋은 옷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기도 했죠. 당시 손주가 갑자기 났던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었기에 사위와 딸은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고작 몇 년 만에 와본 토요일의 강남은 차가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도착하려 했던 저와 아는 딱 3분 정도 늦었었거든요. 보통 그 정도면 죄송하다는 말에 괜찮다는 답을 돌려주지 않나요? 사돈끼리 처음 보는 어려운 자리인데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보니 예비 사돈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거만하게 앉아 저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옆에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부모들을 보고 저에게 인사를 했었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우선 늦은 건 맞으니 전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많이 일찍 오셨었나 봐요. 10분 전에 왔습니다. 우린 총구석에 사시는 두 분과 달리 근처 강남에 살아서요. 총구석이요? 네, 왜요? 딸애한테 들어보니 양평에서도 총구석에 사신다면서요? 참 당황스럽더군요. 예비사도는 무례하게도 저에게 총구석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비스듬히 앉아 자기 넥타이를 매만지는데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과거 제 외양만 보고 절 만만하게 봤었던 아들의 담임 선생이요. 단정치 못한 태도나 거만한 눈빛을 보니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분명 저도 아내도 좋은 옷은 걸치고 있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 사람은 강남에 살던 자신들과 달리 시골에 살던 우리의 거주지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안사돈이란 사람은 위아래로 저희를 계속 훑어보며 자기 남편에게 이러더군요. 여보, 적당히 해요. 촌 사람들한테 총구석 시골뜨기 이런 말 쓰면 발끈해요. 원래 없는 사람들이 화가 더 많은 법이잖아요. 그래도 서울 와서 기 안 죽겠다고 옷은 그럴싸한 거 사 입고 들어오신 모양인데 체면은 지켜줘야죠. 저런 말 할 거면 안 들리게나 하던가 다 들리게 말하고선 우리를 향해 비웃음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니
예비 안사돈이란 여자도 엄청나게 무례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모습에 저도 아내도 저희 아들도 심지어 예비 며느리까지 모두 당황한 상태였어요. 예비 며느린 엄마 아빠 대체 왜 그래요? 시골 사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만 좀 하세요. 하고 자기 부모를 말리더군요. 하지만 예비 사돈들은 꿋꿋이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 나갔어요. 예비 바깥 사돈은 계속 저희에게 무례를 범했고 자리가 저와 아내가 아닌 아들을 위한 자리인지라 전 우선 뭐라고 하나 계속 드러나 보자 싶어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나눠봤어요. 옷만 좋으면 촌티가 가려지나? 아이 혼잣말인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비 사돈. 솔직히 시골 사람한테 촌티 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조금 전엔 제가 배려가 너무 없었네요. 촌뜨기, 아니 촌사람이 갑자기 삐까뻔쩍한 서울, 그것도 강남에 왔으니 얼마나 길이 복잡했겠습니까? 강남은 처음 오신 거죠? 아니요,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요? 언제 한번 자식들이 나들이 시켜주셨나 보네요. 그래도 서울 건물들 눈이 핑핑 돌아가죠? 시골에 높아봐야 한 5층짜리 건물이나 있으려나요? 양평 같은데 집값은 얼마나 합니까? 서울보다야 저렴하죠. 저렴한 정도겠어요? 그리고 서울도 서울 나름이지. 여기 강남 반포 이런 데는 집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집만 해도 40억, 4억 말고 무려 40억 가까이 하니까요. 좋은 사람 기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도 안 되시죠? 저랑 집사람은 평생 큰 식당 하면서 그만한 돈 모으고 살았습니다만 두 분은 지금 쉬고 계신다면서요. 예, 둘 다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고 쉬고 있습니다. 예비 사도는 자신들의 식당과 강남에 있다던 아파트 값을 뽐내며 계속 저희를 무시하고 있더군요. 그 가짜는 말들을 듣다 보니 처음에야 불쾌했지만 점점 우스워지더라고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상견례 자리까지 와서 돈 자랑을 저렇게 하고 있나 싶어서요. 추임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예비 안사도는 또 옆에서 이렇게 빈정거렸죠. 우리가 효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부모 자리가 평범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시골뜨기의 백수라니? 아휴. 그쯤 되니 이 사람들이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자고 나온 건가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내가 이 결혼을 엎어야 하나 하는 마음도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예비 바깥사돈의 말에 그 마음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참 들을수록 양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40억짜리 강남 아파트, 그쪽들 집은 양평 총구석 시골집, 저희 딸은 치과의사, 그쪽들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 솔직히 저랑 집사람은 이 결혼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애지중지 훌륭하게 키워놓은 외동딸을 그쪽들 같으면 그런 조건에 시집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수준도 정도껏 차이가 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빠, 지금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 네가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쳐서 우리가 형국이한테 인사까진 받아봤지만 오늘 여기 오는 내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았다. 네가 똑같은 치과의사를 만난다고 해도 집안은 괜찮은지 어떤지 까다롭게 따져봐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야? 저기 예비사돈, 아니 형국의 아버님 어머님, 이만큼 제가 떠들었으면 알아먹으셨죠? 저랑 집사람은 이 결혼 처음부터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른이 그쪽들이 알아서 이런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단념시키셨어야죠. 양심 있어야지. 아빠! 얘 효진아, 조용히 좀 해. 네 아빠가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역시나 이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깨러 나왔다는 예비 바깥사돈의 말을 듣는데 다른 것보다 지들이 뭔데 우리 아들 무시하나 싶어 발끈하더라고요. 나중엔 사돈도 아닌 그쪽들 하는데 점잖지 못하게 침까지 튀기며 말하는 꼴이
정말 경박해 보였습니다. 그걸 또 자식을 위해 그런 거라고 말하며 거드는 예비 안사돈까지 말이죠. 옆을 보니 아내도 기가 찬지 손수건을 꼭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아들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아들이 똑부러지는 아이긴 하지만 우선 저나 아내가 입을 먼저 열 건지 아닌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 며느리인 발을 동동거리며 자기 부모를 말렸지만 이미 저와 아내의 마음은 차게 식어 있었고요. 저는 이 결혼을 절대 못 시킬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계속 돈동거리며 거만하게 짝이 없던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어 최대한 동요 없는 표정으로 씩 웃으며 이렇게 말해줬죠. 그래요. 뭐 그 대단한 집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죠. 저희도 수준이 안 맞아서 이 결혼 못 시키겠네요. 뭐요? 수준 차이? 아니, 차이가 나는 거야 맞지만 그게 그쪽들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입에서 수준 차이라는 말이 역으로 나오자 우습게도 예비 바깥사도는 얼굴이 벌개져서 기가 차다는 듯 대꾸하더군요. 하지만 이어진 제 말에 예비 바깥사돈의 표정은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어요. 아니요. 충분히 저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조건적으로나 품위로나요. 저기 그쪽들 지금 사는 집이 얼마라고 했죠? 뭐 40억? 그거 차갑니까? 식당에서 그만한 집을 마련하셨다니 이거 놀라운데요. 아니 차가 아니고 전세지만 어쨌든 매매 시세 그 정도 하는데요. 그래도 전세값만 해도 거기가 얼만 줄 아십니까? 그쪽도 양평집에 비하면 우리 집은 아주 대골값이죠. 대골값. 그냥 찔러본 건데 예비 바깥사도는 자기 집도 아닌 전셋집을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한 거더군요. 그 40억도 그들이 전세가도 아닌 매매가 이야기였던 거죠. 저는 변명하든 말하든 그 인간에게 코웃음을 치며 말해줬습니다. 예, 양평집에 비하면 그 집 전세가 훨씬 비싸겠죠. 근데 우리 집이 그거 한 채라고 누가 그럽니까? 그리고 우리 고향이 양평이라고 누가 그래요? 예? 아니, 우리 딸이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아들이 워낙 쓸데없는 말은 잘 안 해서 우리가 집사람 건강 때문에 양평으로 요양하려 내려갔었단 말은 안 했나 보네요. 저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살았고 지금도 서울집은 전세 세입자 받아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반포에 땡땡 아파트 아시죠? 작년쯤에 재건축된 아파트요. 우리가 원래 거기에 20년 정도 살다가 마침 집사람 몸이 아플 때 재건축 때문에 이사도 해야 돼서 겸사겸사 양평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거기 지금 집값이 얼마인지나 아십니까? 전 양평집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 이름을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사연을 쓰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 전에 재건축됐던 그 아파트는 집값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그런 아파트에 살 정도로 부유한 부자는 당연히 아니었는데요. 돈을 모아 재건축되기 전 그 아파트를 샀을 때만 해도 다른 지역보다 비쌌을지언정 그런 천정부지 같은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날이 갈수록 고공행진을 하는 어마어마한 천운이 따랐던 거죠. 그래서 양평으로 이사하고 재건축 이후에도 그 집을 팔지 않고 전세를 줬던 거고요. 그런 저희 아파트 이름을 들어봤는지 갑자기 예비 안사도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지더군요. 그리곤 자신의 남편을 세게 툭툭 치며 이러는 거예요. 여보, 이 아파트 최소가 50억은 되는 데야. 이것 봐. 인터넷으로 지금 찾아봤어. 전세가만 해도 우린 꿈도 못 꿔. 50억? 예, 그 아파트가 좀 그렇게 값이 나갑니다. 저희 집은 시세로 치면 아마 60억은 넘을 거예요. 이래도 그쪽 집안이랑 저희 집안이랑 수준 차이가 안 납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 비록 전문직이나 대기업은 못 다녀도 지금 다니는 직장도 제법 탄탄하고 승진도 빠른 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들 그렇게 좋다고
목매며 쫓아다녔다는 애가 그쪽들 딸인데 왜 우리가 아쉽겠어요? 전 50억이란 말을 중얼거리며 얼이 빠져 보이던 예비 바깥사돈에게 싸늘하게 말해줬어요. 예비 며느리도 저희가 원래 서울에 살았던 거 몰랐었는지 굉장히 놀란 표정이었죠. 전 예비 며느리는 좀 불쌍하게 느껴졌지만 여태 제 귀가 썩어 들어갔던 일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주고 싶어 예비 며느리 부모에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쪽들은 품위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더더욱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재산이야 집안끼리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애들 직업이야 사람만 똑바로 내라면 지들이 좋다는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범죄자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깟 돈 가지고 사람 면전에 대고 시골뜨기니 촌뜨기니 수준 차이니 운운하는 집안은 도저히 품격 떨어져서 사돈하자는 말 못하겠네요. 자식이 그렇게 좋다는 사익감을 냉대한 죄. 앞으로 딸한테 원망이나 실컷 들으면서 죄값이나 실컷 치러보세요. 여보, 가자. 형구가 어서 일어나거라. 전 완전히 얼이 빠져있던 예비 며느리의 부모들을 향해 일침을 내뱉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놀라서 와항하고 울음까지 터뜨렸지만 저희 아내와 아들은 저처럼 굳은 표정을 일어난 뒤 저를 따라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들에게 한마디씩 덧붙이면서요. 내 살다 사람 사는 집 가지고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강남 사면 수준 높고 시골 사면 수준 떨어진다는 법은 대체 어디서 나왔답니까? 어디 서울만 사람 사는 곳이에요? 꼭 없는 인간들이 저렇게 더 야단 법석을 떨지. 앞으로 우리 아들 감히 넘볼 생각 하지도 말아요. 어머님, 아버님, 전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저희 부모님 모욕하는 사람들과는 평생 보고 살 자신 없습니다. 전 비록 효진이보다 돈을 못 벌어도 제가 효진이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 스스로 열심히 살아온 절 당당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이 있든 없든 간에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신지 잘 알고 있어서 전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두 분과 달리 전 재력이 아니라서요. 오늘 저희 집에 저지르신 무례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형국 씨, 제발 이렇게 가지 마. 나랑 다시 얘기 좀 해. 아니, 효진아. 미안하지만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잘 있어. 아들은 자신을 붙잡으려던 예비 며느리에게 싸늘히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식당을 나오던 저희 가족의 뒤에선 예비 며느리의 고성이 들려왔죠. 엄마, 아빠, 진짜 제정신이야? 내가 좋다는데 집안이 좀 가난하면 어떻다고 그래? 심지어 진짜 가난한 집도 아니었는데 이젠 어쩔 거냐고. 내가 이 결혼하자고 형국 씨한테 얼마나 졸랐었는데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난 몰라. 그렇게 상견례 장소를 벗어난 후 대중교통을 타고 그곳까지 갔었다던 아들은 저희 차 운전석에 올라타더군요. 그리곤 저희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곧장 저희 집으로 향하더라고요. 양평집에 도착한 아들은 무릎 꿇고 저희에게 용서부터 빌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여자친구야 잘못이 없지만 그래도 저 때문에 두 분 속상하게 만들어드렸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다 제 불찰이에요. 됐다. 지금 우리보다 네 속이 속이겠니? 만약 그때 네가 그 사람들의 그런 실체를 알고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면 우린 널 헛똑똑이로 키웠나 보다 싶어 오히려 그게 더 속상했을 거다. 저는 침통한 표정의 아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아내도 답답한지 한숨을 쉬긴 했지만 자신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던 아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들은 예비 며느리가 아무리 자기를 붙잡는다고 해도 이 결혼은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인데 아무리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그런 인성의 어른들과 가족이 되긴 싫어요. 솔직히 이 결혼도 조금 더 지켜보다 하고 싶었던 걸 여자친구가 재촉해서 좀 서두른 감이 있긴 했어요.
최소 2년은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직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여자친구가 자기도 곧 40인데 늦게 결혼하면 애 낳기 힘들 거라고 울먹이지만 않았어도 더 결혼을 미뤘었을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다 오히려 탈이 난 거죠, 뭐. 아들은 속상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괜찮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서울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 주말에 저희 집엔 불청객이 다녀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효진이에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두 분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분명 아들은 깔끔히 이별했다고 말했었건만 저희 집엔 예비 며느리였던 애가 엉엉 울며 찾아왔더군요. 아직 예비 며느리에겐 좋은 감정이 남아있던 아는 마음이 약해져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먼 거리로 온 애를 어떻게 문전박대하냐면서요. 예비 며느리인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와 아내의 손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부모님 행동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부모님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기회만 주시면 두 분 다시 만나서 꼭 사과드리고 싶대요. 됐다. 우리 마음 돌릴 일 없으니 그만하거라. 아버님, 저 마음에 드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솔직히 전 자다가 봉착 맞은 건데 전 아무 잘못 없잖아요. 저 앞으로 결혼하면 완전 시댁에 충성하고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형국 씨도 좀 설득시켜 주세요. 진짜 하루도 안 빼고 형국 씨한테 매달렸는데 형국 씨는 절대 저 안 받아준대요. 가슴은 아프지만 우린 가족이 될 사이는 아닌 것 같다는데 그 효자가 부모님 말씀이라면 또 듣지 않겠어요? 제발요. 예비 며느린 그만하라던 저희 말을 귀를 쓰고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거기까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예비 며느린 점점 더 경악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저희 손을 잡고 울기만 하던 예비 며느린 나중에 나의 바닥에 드러누워 아까지 써댔습니다. 저 용서 주신다고 할 때까지 저 여기서 못 일어나요. 집에도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용서해준다고 하세요. 얼른요. 얘가 진짜 사람 곤란하게 왜 이래? 얘 효진아, 어차피 우리 아들이 싫다고 했다며.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거야? 너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절대 좋아지지 않아. 더 나빠지기만 하지. 전 못 헤어져요. 못 헤어진다고요. 배째요, 배째. 세상에 너무 의외의 모습에 저와 아내는 크게 당황했어요. 예비 며느린 그렇게 1시간을 진상을 피웠답니다. 결국 아내가 끌어내려고 해도 역부족이었고 제가 끌어내려고 하니 예비 며느린 이렇게 난리까지 피우더라고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무리 아버님이라도 남자가 여자 몸에 막 그렇게 손대면 신고당하는 거 몰라요? 경찰서 한번 가보실래요? 와, 진짜 뭐 이런 애가 있나 싶더라고요. 결국 전 전화로 아들까지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들은 마음이 심란해서 저희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였는지 한 30분 뒤쯤 아들은 기겁한 표정으로 집으로 달려들어왔어요. 그리곤 자신을 보고 당황한 예비 며느리를 우악스럽게 끌어내며 소리쳤죠. 진짜 어디까지 갈 건데? 저번 주 내내 우리 집 무단 침입하려고 하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독을 피우더니 이젠 우리 부모님 집까지 찾아와서 대체 왜 이래? 몰라서 물어? 난 형국 씨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나 지금 치과도 못 나가고 형국 씨한테 인생을 걸었어. 걸지 마, 나한테. 내가 대체 몇 번을 말해? 난 너랑 더 이상 안 만날 거라고. 처음엔 나도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애틋하기도 했지. 근데 네가 자꾸 이렇게 집착할수록 난 더 너한테 정만 떨어지고 있다고. 내가 오죽 마음이 힘들었으면 오늘 부모님까지 찾아오려고 했겠어? 너 이렇게 무서운 애였어? 내가 뭐 사랑하면 다 이런 거지. 형국 씨, 진짜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저번에 형국 씨 회사에서 본 그 대리라는 기집애야? 아니면 그 인턴이라는 어린 기집애 아니야?
여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단번에 나한테 마음이 떠났지. 솔직히 말해. 그 여자 있냐는 말도 제발 좀 그만해. 아니라고. 와, 난 진짜 네 부모가 상견례장에서 그렇게 깽판 쳐준 게 너무 고맙다. 안 그랬으면 네가 이렇게 집착 심한 애인 줄도 모르고 결혼했을 거 아니야? 넌 분명히 결혼하고 나서도 의부증으로 날 힘들게 했을 거야. 난 그런 너도 무리하기 짝이 없는 너희 부모도 다 싫으니까 제발 좀 포기해. 아니면 나 진짜 너 고소까지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다니고 있는 치과에도 네가 집착 장난 아닌 예비 범죄자라고 떠들어버릴 거야. 뭐? 형국 씨,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굴 수가 있어? 형국 씨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었잖아. 네가 날 그렇게 만들었잖아. 나 밖에서 계속 바뀐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 눌러대는 너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회사에도 3번이나 찾아와서 회사에서도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근데 이젠 우리 부모님까지 괴롭히려고 드는 널 떼어내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거야. 이건 엄연한 범죄라고, 범죄. 그러니까 너도 사회적으로 개망신 당하고 처벌까지 받고 싶지 않으면 제발 그만해. 이 집착녀야.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말다툼을 듣는 내내 저와 아내는 경악을 했습니다. 세상 착해 보였던 예비 며느린 파혼당한 뒤 일주일 내내 저희 아들을 질리도록 괴롭혔던 모양이더군요. 미련이 남는 건 이해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아들이 그 애가 다니던 치과까지 운운하자 그제야 주춤한 예비 며느린 결국 힘없이 엉엉 울며 아들에게 끌려나갔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황당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희 집에 머물다 서울로 올라간 다음 날, 이번엔 더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더군요. 그건 바로 예비 며느리의 부친이었습니다. 아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누군가 대문 초인종을 누르기에 나가보니 그놈이더라고요. 저는 구겨진 인상을 숨기지 않고 물었어요. 왜 오셨습니까? 저 사돈어른, 애들 헤어진 거 모르십니까? 내가 왜 그쪽 사돈이에요? 저번엔 대놓고 그쪽 잘만거리더만. 그땐 제가 많이 기분 상하게 해드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 사돈어른, 제가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었는데 절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같이 오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한 나머지 몸에 병까지 나서 그만 못하지 뭡니까? 예비 바깥사돈이었던 그놈은 제게 사과를 하러 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곤 차에 실어온 건지 슬쩍 제게 골프채를 내밀더라고요. 그 골프채를 얼떨떨해하던 제 손에 쥐어주더니 그놈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돈어른, 그 정도 재력이면 취미로 골프 정도는 치시죠? 저희가 원래 강남이 아닌 강북 쪽에 살았었는데 강남에서 너무 살고 싶어서 무리해서 전세로 이사도 하고 강남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골프가 취미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돈어른도 분명 골프 좀 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받고 기분 좀 풀어주세요. 저희 딸이요. 이 결혼 정말 깨지면 저랑 집사람이랑 인연까지 끊겠다고 아주 난립니다. 예,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자식한테 절연까지 당할 각오를 왜 고작 얼마 전에 못하셨을까요? 한 치 앞 정도 내다보고 사셨어야죠. 나이도 있는 양반들이. 그리고 내가 반포에 아파트를 안 갖고 있었어도 과연 그쪽들이 우리한테 미안해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난 그렇게 속물적인 데다 무례하기까지 한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사돈어른, 그러지 마시고 난 그쪽한테 사돈도 어른도 아니니까 그 사돈어른이란 말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고소해도 될 정도로 자기한테 집착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그쪽 딸, 이젠 정말 싫답디다. 그러니까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세요. 아, 나 골프에 골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도로 가지고 가슈. 만약 당신 딸처럼 바닥에 드러누기까지 하면서 진상 피우면 나이 골프채 아주 나쁜 용도로 써버릴지도 모릅니다.
난 지금 별로 무서울 게 없는 시골뜨기라서. 전 일부러 골프채를 꽉 쥔 채 그놈을 노려봤어요. 그런 희번득한 제 눈빛에 겁을 먹었는지 결국 그놈은 제가 던져준 골프채를 챙겨서 터덜터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주니 자기가 깨어있었으면 찬물이라도 퍼부어줬을 텐데 하고 말하며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이후 아들에게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였던 앤 끈질기게도 또 몇 번이나 아들의 집에 찾아가고 회사 앞에서도 들이닥쳤었다는군요. 자기를 끝까지 받아주지 않는다면 혀까지 확 깨물겠다고 겁박까지 하기에 아들은 결국 경찰에까지 예비 며느리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경고로 한 번만 더 찾아올 시엔 정말 예비 며느리 직장에도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겨우 잠잠해졌다고 하더군요. 물론 예비 며느리에겐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기에 못 찾아왔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그 후 걱정이 되어 계속 물어봤지만 다행히 그 예비 며느리든 그 부모든 이유로는 아들을 귀찮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예비 며느리의 부모가 깽판을 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이상한 집안과 엮이게 됐을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식을 위해 그런 짓을 했던 그 부모가 저희 아들의 인생을 구한 셈이 된 거죠. 그렇게 그 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아들은 이별의 아픔을 싹 극복하고 지금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비 며느리였던 애의 마지막이 워낙 강렬해서 솔직히 아픔보단 충격이 더 오래 갔다고 아들은 말하곤 했죠. 아직 아들은 새로운 여자친구도 없고 당연히 아직은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기에 저와 아내는 아들의 결혼을 절대 보채진 않을 생각입니다. 딸과 사이는 아들을 걱정해서 자신들 주위에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는데 아들은 그것도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난 아직 내 자신의 사람 보는 눈을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면서요. 그런 아들이 언젠간 정말 좋은 여자와 집안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길 저와 아내는 마음속으로나마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서울에 갖고 있는 반포의 아파트는 앞으로 팔지 아니면 언젠간 양평집을 정리하고 그곳으로 다시 이사 갈진 결정하지 못했어요. 사실 평생 양평에서 살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내도 저도 이곳에서 사는 게 나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내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데도요. 그러니 지금은 우선 양평에서 쭉 거주하며 그 집은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다. 나중에 만약 그 집을 팔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저와 아내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며 나머진 좋은 곳에 기부나 후원을 하고 싶어요. 살아보니 저와 아내처럼 열심히 살았다고 한들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들과 헤어진 그 아이와 그 부모는 지금 절연을 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살면서 두 번 다시 그런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은 바람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지라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외면을 보고 평가를 하거나 태도가 달라지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태도에서 무례가 묻어나오고 자신의 무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곁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겐 그 실수는 실수가 아닌 삶의 자세였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귀한 분들이니 절대 그런 무례한 사람들을 곁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